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워커사우루스, 세계 자본을 거머쥔 공룡 기업가들, 로버트 브루스 쇼 지음, 이경남 옮김, RH 코리아에서 펴낸 책입니다. 1장, 올인. 행운은 집요한 자의 편이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리렌틀리스닷컴에 접속해보라. 아마존 홈페이지가 화면 가득 뜨는 건 왜일까? 리렌틀리스라는 단어가 차부터 TV까지 온갖 것을 파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결국 당신은 이 회사의 역사를 거슬러 뒤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을 설립한 제프 베이조스는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리더다. 아마존은 사람들의 쇼핑 습관을 바꾸었고 크든 작든 경쟁사들도 아마존이 조성한 디지털 경제에 적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베이조스는 또한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해 테크놀로지 산업을 통째로 뒤흔들어 이제는 물류, 광고, 미디어, 헬스케어 등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다. 한 사람이 한 분야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일도 드문 일이지만 여러 분야에서 그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시작한 건 규모는 작아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던 인터넷이 언젠가는 사람들의 쇼핑 습관을 바꿀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클릭만 하면 며칠 뒤에 상품이 문 앞에 놓이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다. 그러나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설립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다. 인터넷은 원래 군대에서 정보 교환용으로 사용되던 비상수단이었다. 그러다 대학교와 과학계 연구진들이 정보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베이조스는 인터넷의 상업적 잠재력을 알아채고 당시 우편주문 사업 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책과 음악, 비디오, 컴퓨터 등을 토대로 창업 가능성을 분석했다. 그는 책이 가장 유망하다고 생각했다. 웹을 이용하면 수백만 권에 달하는 책도 제목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작성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인터넷 기술을 활용하면 고객들이 필요한 책을 제목으로 금방 찾아 내용을 훑어본 다음 구매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무리 규모가 큰 서점이라고 해도 이런 장점을 쉽게 흉내낼 수는 없기에 이 아이디어는 더욱 매력적이었다. 대형 서점이 확보할 수 있는 책은 15만 종이 최대치였으므로 웹의 검색과 리뷰 능력에 비할 수 없었다. 베이조스는 그래도 자신의 미친 생각이 성공할 확률은 30%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투자한 친구와 가족들에게 돈을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일러두었다. 그때 베이조스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는 보수가 좋은 뉴욕의 금융서비스 회사를 그만두고 신념 하나만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베이조스는 차를 몰아 아내와 함께 국토를 가로질러 시애틀의 장만한 새 집으로 향했다. 가면서 그는 사업을 구상하며 새로운 벤처에 어울리는 이름을 생각했다. 처음에는 리엔틀리스닷컴으로 하기로 했다. 우선 집중력을 가지고 달려들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의미로 정한 이름이었다. 그동안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 그것만은 확신할 수 있었다. 베이조스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변 사람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무섭게 파고들었다. 어렸을 때 몬테소리 선생님들은 그의 어머니에게 제프가 학교에서도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한 가지에 몰두한다고 말했다. 다음 수업을 위해 교실을 옮겨야 할 때 선생님들이 제프를 의자에 앉은 채로 옮겨야 했던 적도 있었다. 유명한 사람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엔
을에 저 자신의 말이든 부모의 말이든 과장이 섞이기 쉽다. 그러나 수년간 베이조스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든 유별나게 집중하고 꼼꼼하게 처리하는 그의 성격에 관해서는 이견을 달지 않는다. 아무튼 베이조스는 시애틀에 도착하자마자 리렌틀리스닷컴이라는 도메인부터 등록했다. 하지만 책을 파는데 그런 이름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친구들의 의견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리렌틀리스라고 하면 외골수에 집요하고 지독하다는 인상을 풍긴다는 것이었다. 먹잇감을 뒤쫓는 늑대무리에게나 어울리는 단어였다. 베이조스는 또 다른 이름을 고르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 아마존이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지구상에서 가장 큰 서점을 만들고 싶은 그의 포부를 담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의 이름을 붙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리렌틀리스닷컴을 그대로 두고 아마존 웹사이트로 연결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미친 생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미래 동료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집요한 늑대처럼. 그 후 25년이 지나는 동안 아마존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회사 중 하나가 되었다. 매달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하는 아마존은 현 시점 전자상거래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이다. 물론 아마존의 성공을 단순히 베이조스의 집요한 성격의 결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아무리 집요해도 문을 닫고만 기업도 많으니까. 베이조스에게는 남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전략적 두뇌가 있다. 그는 웬만한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패턴과 트렌드와 가능성을 눈여겨본다. 그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검색도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던 시절에 전자상거래의 잠재력을 예견했다. 아마존의 기술 플랫폼이 다양한 기업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해 고객들의 요구가 거의 없을 때 이사회의 심한 반발도 무릅쓰고 이북 리더기 킨들과 스마트 디바이스 에코의 개발을 밀어붙였다. 아마존은 현재 고객들에게 더 빠르고 더 싼 값으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배송용 드론 기술 같은 다양한 혁신적 이니셔티브에 투자하고 있다. 베이조스는 자신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한다. 그는 또한 경영의 귀재다. 아마존의 성패를 좌우하는 까다로운 디테일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사업의 특성과 실행 방식, 그리고 실적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 예를 들어 베이조스는 복잡한 공급망 관리를 분석하고 배송 시간을 줄이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아마존의 주문 처리 소프트웨어와 복잡한 오더피킹 로봇을 비롯한 풀필먼트 센터의 운영 방식과 아마존의 논리적 과제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그의 설명을 듣다 보면 마치 그가 운영을 책임지는 중간급 엔지니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베이조스가 전략과 운영 측면에서만 똑똑한 것은 아니다. 그는 운도 좋다. 그는 새로 출범한 자신의 회사를 지지하기 위해 행성들이 일렬로 정렬했다 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의 행운을 강조했다. 때로는 자신의 성공과 막대한 부를 복권에 당첨될 확률에 빗댄 적도 있다. 겸손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에서 한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는 정말로 행운을 파트너로 여기는 것 같다. 인터넷이 널리 확산되던 시기에 전자상거래 회사를 시작한 것은 분명 행운이었다. 대중들이 온라인 쇼핑에 어느 정도 호응할지는 아무도 몰랐다. 사람들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렸다. 하지만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세웠을 당시 인터넷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기에 그의 회사는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몇 년 늦게 시작했다면 반스앤노블 같은 대기업에게 퍼스트 무버의 우위를 빼앗겼을 것이다.
셜카판 등 재능이 탁월한 기술자들을 채용할 수 있었던 것도 베이조스에겐 행운이었다. 카판은 능숙한 솜씨로 아마존의 중요한 웹사이트들을 참신하게 꾸며놓았다. 롤링의 블랙포스터 소설이 출간된 것도 상당한 행운이었다. 베이조스는 그녀의 책을 낮은 가격에 무료로 배송하여 고객 기반을 탄탄하게 다졌다. 하지만 뭐니 해도 그에게 주어진 가장 큰 행운은 그의 경쟁자들이 자만한 탓에 시장 진출에 느긋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일 것이다. 그들은 웹이 도서 유통에 미칠 영향을 과소평가한 데다 유통은커녕 작은 사업체 하나 운영해 본 경험도 없는 시애틀의 소규모 스타트업의 리더가 자신들이 장악한 시장에 감히 도전장을 내리라고는 짐작조차 못했다. 반센 노블의 공동 설립자 중 한 사람은 당시 이렇게 말했다. 도서 판매에서 우리를 이길 상대는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반센 노블은 아메리카 온라인과 손잡고 전자상 거래를 실험하여 2년 가까이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했지만 설계가 조잡했고 기능도 시원치 않았다. 미국의 가장 큰 도서 유통업체가 전자상 거래 고객들에게 주문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절차에서도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쩔쩔매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아마존 입장에서는 브랜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온라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려 있었던 셈이다. 리더의 성격을 담은 기업. 어떤 기업이 크게 성공하면 사람들은 의례 여러 가지 요인이 잘 맞아떨어졌으리라 짐작한다. 그러나 베이조스가 집요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그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빼닮은 회사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마존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리더들, 특히 설립자는 그들의 회사에 자신의 성격을 각인시키고 그래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실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베이조스는 지금의 자신을 만든 성격적 특징을 기업에 그대로 구현하기 위해 전날부터 아마존을 밀어붙였다. 기업가는 발명가와 무엇이 다를까? 기업가는 팀을 만든 다음 야심찬 아이디어를 상품화할 회사를 만드는 능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발명가와 다르다. 우리는 어떤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설명할 때 대개 리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다. 베이조스 같은 리더들은 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기업이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리더가 아무리 집요해도 의미 있는 제품을 생산하려면 자신의 회사도 똑같이 집요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매년 주주들에게 보내는 베이조스의 편지를 보면 아마존의 문화와 업무 관행을 두고 깊이 고심하는 혁신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가장 존경하는 리더가 누구냐는 질문에 그는 월트 디즈니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에게는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디즈니랜드처럼 디즈니가 발명한 것들은 에디슨이 만들어낸 많은 것들과는 다르게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팀을 구성하여 일치된 방향성을 갖고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존의 변천사를 다룬 책 가운데 잘 알려진 아마존, 세상의 모든 것을 팝니다의 저자 브래드 스톤은 아마존이 베이조스의 이미지에 맞게 만들어진 회사라고 말한다. 그는 아마존을 베이조스가 자신의 창의력을 널리 전파하고 가능한 한 넓은 반경을 가로질러 달리게끔 만든 증폭기라고 정의했다. 이처럼 아마존은 베이조스의 신념과 가치와 성격에 대한 제도적 선언이나 다름없다. 베이조스와 아마존을 설명하는데 많은 용어를 동원할 수 있지만 집요하다라는 말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을 것 같다. 꿈을 실현하는 강박.
요즘 미국에서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비즈니스 리더는 일론 머스크다. 머스크가 거의 맹목적인 숭배의 대상이 된 것은 그가 혁신적인 제품을 연이어 설계하고 만들어 판매하기 때문이다. 전기 자동차 산업이 오랫동안 정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테슬라 S를 개발했다. 테슬라 S의 고능성 버전은 컨슈머 리포트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실시한 안전도 테스트에서도 테슬라 S는 다른 모든 자동차를 제치고 최고 등급을 받았다. 지금까지 테슬라 S는 60만 대 이상의 전기 자동차를 판매했고 160억 킬로미터를 주행했다. 그의 자동차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400만 톤가량 줄였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도 설립했다. 스페이스X는 민간 기업으로는 최초로 국제 우주정거장에 도킹하는 로켓을 발사했고 최초로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여 인공위성 같은 장비나 물체를 우주로 보내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머스크의 행적이 더욱 두드러진 것은 그가 자동차 업계의 BMW나 항공우주 업계의 보잉 등 기반이 탄탄한 거대 기업과 경쟁해서 실적을 쌓았기 때문이다. 빌 게이츠는 머스크의 업적을 이렇게 요약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품은 인물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일론을 특히 비범하게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능력이다. 제프 베이조스가 집요하다면 일론 머스크는 강박적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사실 강박증은 개인이든 집단이든 특별한 성과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일론 머스크의 한 추종자는 그의 전부인 저스틴 머스크를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머스크 같은 성공한 기업가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부탁했다. 이에 그녀는 다음처럼 대답했다. 집착하세요. 집착하세요. 또 집착하세요. 그렇게 계속 집착하다 보면 아주 크고 중요한 그리고 만만치 않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해결하지 않고는 못 베기게 만드는 문제 말이죠.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개념, 한 가지 목적으로 가득 찬 이런 사람들은 무언가 비범한 일을 성취할 가능성이 크다. 올인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른다. 그들은 긴 근무 시간과 과중한 목표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을 희생한다. 가족을 자주 못 보고 커뮤니티나 여가 활동을 할 짬도 내지 못한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있어도 머릿속에는 일 생각뿐이다. 일론 머스크가 바로 그렇다. 머스크의 전기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남자는 미쳤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몰두한다. 여러모로 보나 그에게는 삶이 없다. 그는 쉬지 않고 일한다. 결혼도 3번 실패했다. 아이들과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의 생활에서 정상적이라고 할 만한 건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손사래를 칠 희생이다. 베이조스나 머스크 같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이를 동정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이 항상 편안하거나 행복하게 지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머스크 자신도 지적했듯 그를 흠모하는 사람들도 며칠만 그처럼 살아보면 부럽다는 생각이 싹 사라질 것이다. 강박적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알게 모르게 심각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남들의 과도한 관심과 시선을 감수해야 한다. 대중은 그들이 쌓은 업적과 부 때문에 그들을 존경할지 모르지만 야심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그들이 치러야 했던 희생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한다. 많은 이가 일론 머스크처럼 살면 어떤 기분일지 상상하면서 그가 올린 트윗과 제품 소개를 통해 그의 생활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해 보려 한다. 그러나 그의 세계에서
24시간 살며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면 매력은 금방 반감될 것이다. 머스크도 자신의 삶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다. 현실은 대단히 황홀하고 끔찍하게 우울하며 무자비할 정도로 강압적입니다. 마지막 두 가지가 어떤 것인지는 안 듣는 편이 나을 겁니다. 강박적 집착은 종종 두려움을 유발한다. 자신과 가족이 대가를 치르게 될 수도 직원들까지 희생시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깜짝 놀랄 제품을 만들려고 했던 스티브 잡스의 유명한 강박적 집착은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는 파산 일보 직전에 회사를 떠맡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바꿔놓았다. 애플의 7억 명에 이르는 고객들과 회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일하는 240만 명은 스티브 잡스의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런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잡스가 남긴 유산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그에게는 열성적인 추종자들도 있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똑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비판적인 집단도 많다. 잡스의 리더십을 두고 벌어지는 1차적인 쟁점은 직원들을 대했던 그의 태도다. 그는 자신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직원들을 모욕하고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팀원들과 그들의 부하 직원이 가진 능력의 최대치를 뽑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그의 직원 중 하나는 잡스의 방식을 인격살인에 의한 관리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회상했다. 그의 경영 방식은 불가능한 일을 공언한 다음 잔인할 정도로 직원들을 몰아붙여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직원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는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의 편애와 비난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직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면전에서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곤 했다. 내 회사를 말아먹을 작정이야? 또는 우리가 망하면 자네 때문이야. 잡스는 팀원들을 거칠게 대했고 애플 내 다른 부서들에게도 종종 싸움을 걸었다. 그의 강박적인 추진력은 때로 회사 내에서 우리 대 그들이라는 대결 구도를 조장했다. 그는 수시로 다른 팀을 비난하고 그들의 노력과 결과를 폄하했다. 당연히 갈등이 고조되었고 부서 간의 분열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다. 잡스는 심지어 회사 운영을 맡기기 위해 그가 데려온 사람까지 내쫓으려고 했다. 또 애플 이사회 CEO인 존 스컬리와 자신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라고 요구했고 이사회는 스컬리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지난 세기를 대표하는 비저너리 리더 중 하나였던 잡스는 그렇게 그가 사랑했던 회사를 떠났다. 잡스를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가 그렇게까지 가혹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사람들은 그가 좀 더 다정하게 직원을 대했어도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지적은 그를 비범한 능력자로 만들어준 요인, 즉 훌륭한 제품 설계에 쏟은 그의 무서운 집중력이 그를 강인한 상사이자 힘겨운 동료로 만든 것과 동일한 특성이 있었음을 무시하는 것이다. 비범한 것을 창조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가진 리더는 자신의 엄격한 기준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대한다. 그들은 재능이 모자라거나 자신의 비전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한다. 일론 머스크가 그랬던 것처럼 제프 베이조스도 가끔 비슷한 지적을 받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높은 성장률과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 회사를 세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직원들에게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강박적인 리더들이었다. 이처럼 강박적 집착은 주는 것도 있고 빼앗는 것도 있다. 그렇기에 리더들은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강박적 집착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긴장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회사들은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와 동시에 직원들이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게끔
업무 환경을 조정하려고 한다. 이런 직장에서는 일도 건강한 생활의 한 가지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피로 등 강박적인 행동에서 유발되는 부정적인 면을 방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강박적 집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려다 보면 기업의 성장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선을 지키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뭔가 특별한 제품을 만드는 일보다 편의와 균형을 중요시하는 의도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아마존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집중력과 집요함이 해이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했다. 기업이 잘 되면 모두가 성공의 단맛을 즐기려 하기 때문에 회사 분위기가 컨트리 클럽처럼 바뀌어도 방치하는 것 같아 보였을 것이다.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집중력과 끈질긴 추진력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많다. 비범한 성과를 이루려면 집중력과 추진력, 이 두 가지 특징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심 주제다. 다만 중요한 것은 강박적 집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취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음 장에서는 강박적 집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하면서 잘 알려진 그릿이라는 개념과 비교하여 이를 다룰 생각이다. 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릿의 극단적인 형태가 강박적 집착이라고 생각한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우버의 트래비스 켈러닉에게 한 장씩을 할애해 강박적인 리더십에 관한 3가지 사례 연구를 제시할 계획이다. 나는 이 세 리더의 강박적 집착과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2장에선 집착과 관련하여 개인과 조직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을 검토하고 그런 방식을 기반으로 생각하고 운영할 때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다. 개인 입장에서 강박적 집착을 고집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단 결정했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조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강박적 집착을 인정해야 효과적인 경쟁이 가능한지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한 분야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려 할 때나 다른 회사에 의해 그런 질서가 파괴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런 강박적 집착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강박적 집착의 영향과 그 한계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강박적 집착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는 데 필요한 요소의 전부는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아무리 강박적 집착이라고 해도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지성과 창의력이 부족하다면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없다. 블링크 같은 인기 있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은 자신이 체스를 100년 동안 둔다 해도 결코 그랜드마스터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재능은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그랜드웰은 재능의 비중을 너무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 대부분의 경우 성공에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분야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시키겠다는 의지다. 야심찬 목표는 그런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강박적 집착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작업 환경이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으면 강박적인 사람들이 없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다. 혁신적이고 공격적인 경쟁자들의 도전을 받을 위험이 없는 기업이라면 전문 인력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가 우주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한 비범한 업적은 강박적인 기질과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셋째, 강박적 집착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고 관리할 수도 없다. 강박적 집착은 본질적으로 어떤 소명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만
자신뿐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 소명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가 많다. 강박적 집착은 상당 부분 무의식적인 것이어서 그 위력이 더 강하다. 그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한계 이상으로 밀어붙이고 성취하려는 생산적인 집념이다. 하지만 강박적 집착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강박적 집착은 잘못된 행동이나 심지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이다. 일론 머스크는 언론과 금융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비난하고 모욕했다. 그는 실적 발표를 하는 도중 한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의 자본 확보율과 처리되지 않은 주문량을 따지고 들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이렇게 응수했다. 그것은 참 따분하고 얼빠진 질문이네요. 대신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는 한 소액 투자자와는 20여 분 동안 토론을 벌였다. 머스크는 그 블로거와의 대화를 따분한 질문을 하지 않아 고맙다는 말로 마무리 지었다. 실적 발표가 끝난 뒤에 나온 언론과 투자계의 반응은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어서 머스크의 기질이 상장 기업을 경영하는 데 맞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넷째, 생산적인 강박적 집착이 꼭 개인의 어떤 특정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베이조스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고객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머스크가 무슨 이유로 인류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 제품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다. 나는 한 사람의 성장 과정과 강박적 집착 같은 리더십 특성 사이에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런 연관성을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일종의 내러티브 오류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각 리더의 생애를 그렇게 자세히 다루지 않을 생각이다. 그런 것을 알고 싶다면 다른 전기물을 보면 된다. 나는 그들의 그런 특징이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든 강박적 집착과 강박적인 행동 그 자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리더들과 그들의 업적을 미화하다 보면 그들에게 정작 배워야 할 것들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정반대의 유혹도 똑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리더들의 실수나 너무 강해진 그들의 권력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려 한다. 베이조스나 머스크, 그리고 잡스는 우리 세대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들은 커다란 위험을 감수했고 승산이 없는 일을 뚝심으로 밀어붙였다. 그들은 상징적인 제품을 만들고 우리의 일상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하지만 이들은 예외 없이 중대한 실수를 했고 그로 인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자신과 자신의 회사에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이들은 엄청난 강점을 가졌지만 때로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는 복잡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다. 가끔씩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들의 행동은 모순투성이어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니 그들에겐 모범적인 면은 물론 실수할 수 있는 특징 모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런 강박적 집착의 본질과 그 영향을 탐구하여 그들의 생각과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을 찾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핵심 요약. 경쟁이 치열한 세계에서 조직을 살려내고 성장시키려면 여러 형태의 강박적인 리더가 필요하다.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기존의 판도를 흔들려고 한다면 특히 그렇다. 간단히 말해 강박적 집착은 필요악이다. 그래서 받아들여야 하지만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